자, 오늘 과학기술 5, 6강, 그 다음에 인문기술 지금 4개에서 지난주에도 5개 하니까 여유가 있고 해서 오늘 6개인데 지문 난이도 것들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뭐 개수만 좀 많다 뿐이지 우리가 읽고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 그치? 응. 자, 그래서 186페이지 봅시다. 186페이지. 여기 5강 크레인 나오는데, 예전 크레인 원리 같은 경우에는 학평이나 이런 데 좀 많이 기출로 나왔었어. 자, 어쨌든 우리 1문단부터 한번 읽어볼게. 그래서 자, 이동식 크레인은 너희는 아파트 건설 현장 이런 데 보면 되지. 바리케이트 쳐놨지만 위로 막 솟아 나와 있는 거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밖에 타이어나 무한궤도 장착하고 동력사용해서 화물을 들어올리거나 수평으로 운반하는 장비. 그래서 이동식 크레인의 개념. 다음, 이동식 크레인을 활용하면 작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무거운 자재와 부품을 들어올리고 설치할 수 있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건설하는데 유용하다, 유용한 점, 그지? 효용성. 개념과 유용인데, 어쨌든 우리 과학기술 지문 나오면 이런 것들이 원리. 그지? 적용되는 과학적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이 문단부터 일단 구성 요소들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들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그지?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우를 띄우고 가야 된다는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들어올리는데 우리의 좀 힘으로는 못 들어올리는 거야. 그지? 어쨌든 이 문단. 그래서 이동식 크레인에서 인양하는 들어올리는 물체를 지지하는 긴 팔 모양의 붐은, 해서 밑에 그림만 같이 보시면 돼요. 붐 여기 좀 보면은 그림상으로 요 긴 막대를 얘기한 것 같아, 그지? 자, 어쨌든 간에 이 붐은, 자, 물체를 옮기는 데 필요한 도달 범위, 와, 그 다음에 높이를 결정한다라고. 어쨌든 붐의 역할, 그래서 모양하고 역할, 도달 범위, 그 다음에 높이 결정. 그 다음에 붐은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서 길이를 조절한 유압식이 있고, 그 다음에 격자식 트러스를 활용한 격자형 붐이 있는데, 밑에 그림 보시면 역시 또 도와주고 있어요, 그지? 쭉 늘어나거나, 그지? 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붐에는 또 도달 범위를 더 확장할 수 있는 또 보조붐이라는 걸 부착하기도 한데, 늘 붙이는 건 아니고 가끔, 그지? 도달 범위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다음, 크레인은 대부분 물체를 갈고리 모양의 후크에 걸고 여러 가닥의 강철, 철사를 합쳐 만든 줄인 와이어 로프를 사용해 들어 올린다. 후크, 그 다음에 와이어 로프. 지금 동물 빼치는 거 다 구성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림하고 다 이제 호응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 그지? 다음, 이때 와이어 로프나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서 크레인의 붐 각도를 변경할 수 있다. 그렇지. 유압 실린더를 그지 이런 식으로 그지 조정해가지고 자, 이 와이어 로프하고 그지 이루는 그런 각도들, 그지 이런 것들인 것 같아. 그지 요 각도 요걸 조정할 수가 있다라고 좀 되어 있네.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 조금 더 들어 올리면은 그지 요런 각도가 될 것이고, 그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크레인의 붐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기복, 수직 방향 기복이라고 하고, 자, 일부 크레인은 붐과 보조붐을 따로 따로 이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대요. 따로 기복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범위가 훨씬 넓대요. 아까 우리 보조붐은 가용 범위를 도달 범위를 확장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조붐 사용하면 움직이는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지. 그 다음, 붐이나 이 보조붐이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선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압식 붐이 있는 크레인은 붐의 길이를 느리거나 줄일 수도 있다. 유압식 늘었다가 줄였다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웃트리거는 크레인을 지탱하는 장치여서 아마 아웃트리거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크레인을 고정해서 더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게 하더라. 아까 갑자기 크레인이 그지 들리면은 우리 들어 올리는 물건보다 그지 가볍고 힘이 약해가지고 그 물건에 비해서 그지 이렇게 들려버리면 이건 크레인의 역할이 아니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게 땅에 약간 박혀가지고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소개를 해줬어. 사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쌤이 여러분 이해시켜 줄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 그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하고 지문 내용하고 연결해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은 사실 이 지문은 3문단부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3문단에 크레인이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리는 능력이 이제 양중 능력. 그래, 우리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 크레인이 무거운 물체를 어떻게 들어 올리는데, 그래, 양중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거든. 그럼 양중 능력이란 어떻게 우리가 자 계산하는 것이고, 그지? 이것이 어떤 원리가 또 적용된 것인지 보자. 아 바로 얘기하네. 지렛대 원리에 따라서 그지 결정이 된대요. 사실 뭐 힘점 우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걔는 과학 시간 배웠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크레인 설계와 크레인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크레인이 기울어져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그 사고지 사고. 그지? 그래서 그림에서 전도 축을 기준으로 크레인 본체 방향의 크레인 중량과 자 크레인 중량이 있을 거예요. 크레인 자체의 그지 무게 자 곱하기 자 전도 축과 크레인의 중심 그지? 자 무게 중심까지 거리 수평 거리 A를 곱한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라고 안정 모멘트라고 부르요. 오케이. 자 모멘트 그냥 지금 물결 칠게. 자 그다음에 요게 지금 문장에 주어다 안정 모멘트가 주어 들어올리는 물체의 중심축으로부터 전도축까지의 거리 그지? 자 들어올리는 무게의 중심축이지 여기야. 자 그로부터 자 전도축까지 수평 거리인 B와 물체 그 무게 그지? 물체 그 자체의 무게 곱하기 요 B 값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자 양중 모멘트라고 할 건데. 자, 요 두 가지 지금 모멘트를 소개한 이유가 있을 거야. 결국 이제 뭐다? 그래, 요 지금 두 값이 그지 보니까 전도축이라는 걸 기준으로 그지. 결국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때 균형이라는 것은 자, 우리는 상식적으로 왼쪽이 좀 더 높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지? 왜? 이쪽에서 물건 좀 들어올리는 촉이니까 그지. 그런데 오른쪽에는 양중 모멘트가 더 커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기울어지지 않겠느냐? 전도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균형이 또 맞다면 안 넘어지지 않겠냐라는 이런 공식 이제 부등식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결국 봐봐 안정 모멘트가 양중 모멘트 대상보다 봐봐 크거나 같을 때니까 그지 우리가 금방 생각했던 요 도식인 거지. 맞지? 응. 자, 어쨌든 크거나 같을 때 크레인은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바꿔 얘기하면 자 작을 때 전도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지? 그러니까 항상 안정 모멘트가 크거나 같아야 된다. 양중 모멘트보다. 자, 다음에 전도축은 크레인이 물체를 들어올릴 때 안정성의 기준이 되는 가상의 축이래요. 요 노란 선 있잖아요. 그치? 요거는 지금 이제 보니까 안정성의 기준이 되는 가상의 축. 실제로 막 이렇게 뭐 선을 그어두거나 그지 뭐 막대를 세우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어느 정도 계산해서 구하는 값일 건데 사실 요거가 뭐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냥 우리가 뭐 가상의 축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크레인의 전도는 양중 모멘트가 안정 모멘트보다 클 때, 그렇지 반대지. 클 때, 자 전도축을 중심으로 발생을 하며 쭉 기운다는 거지. 크레인의 붐 끝단에서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을 초과해서 전도가 시작이 돼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최대 하중초가 요것도 아마 핵심일 건데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밑에 4단락에서 설명을 좀 해줍니다. 4단락이 아니구나. 밑에 조금 더 이제 후술을 할 건데 당연히 어쨌든 이제 이 최대 하중이라는 게 그지 우리가 지금 들어올릴 수 있는 어떤 무게가 요 지금 모멘트 계산상에서 그지 어느 정도는 결정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고려했을 때 얘가 좀 버틸 수 있는 최대 하중을 넘어버리면 이거 되돌릴 수 없는 전도가 돼버린다, 그지? 갑자기 거기서 무게를만 낮춘다고 해서 원 상태로 그지 전도가 다시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전도 이미 일어나 버린 거야, 그지? 되돌릴 수 없다. 자, 그래서 따라서 크레인의 안정성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항상 어쨌든 안정 모멘트가 양중 모멘트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다. 그지? 자, 그 다음. 안전한 크레인의 작업을 위해 크레인의 붐 길이와 붐이 상하로 움직일 때 작업 반경이 달라지는 정도를 고려해서 물체를 들어올 수 있는, 자, 요거 다시. 최대 허용 하중과 플러스 병렬이야. 물체를 거는 후크와 같이 부가되는 하중. 그치? 요걸 합한 값을 우리는 양중 능력표라는 것으로 지금 정리하는데, 뭐 양중 능력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지, 그치? 표는 익스큐즈 하자고. 자, 양중 능력이라고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자, 밑에 표에 제시된 양중 능력은 크레인의 강도를 비롯해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대체로 임계하중,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때, 또는 최대치에 이제 버틸 수 있는 수준의 75에서 85%. 자, 보니까 이건 지금 이제, 자, 우리가 뭐 허용 하중이라든지 부과되는 하중, 무게와 관련해서는 그지?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100톤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하자.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임계하중이 100톤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75에서 85% 수준에서의 그지 무게만 친다는 거야.
그 이유가 보니까, 자, 실제 작업 환경에서는, 자, 현장에서는 이게 좀 거의 대부분 이제 이 대규모 공사 현장은 다 야외잖아. 그치? 뭐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바람이 세게 불 수도 있고, 같은 여러 뭐야, 외부 요소, 그치? 의 영향도 받는단 말입니다. 바람이라든지, 그치? 자, 뭐 흔들려서, 이제 반경의 변동으로 인해서, 그치? 전도 위험성 커지기 때문에 운영을 중단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왜 100톤이 이제 임계하 중이면은 100톤을 다 들어 올리지 않느냐? 이런 외부 요인이지. 또 끼기 때문에 70에서 75%에서 85% 수준으로 그치 우리가 들어 올리더라. 요즘 지금 뭐 필기할 게 없다. 그냥 이거 1급만 주는 거라고 생각해야겠지. 자, 어쨌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면은 마지막 5달러, 4달러이네.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장치들도 있대. 그래서 크레인이 수평 상태를 유지해야 전도 위험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크레인으로부터 지면에 가해진 압력을 분산하고 크레인이 땅 밑으로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크레인 받침목이라는 것을 또 설치하기도 한답니다. 이거는 뭐 그림에 따로 나오지는 않는데 아마도 크레인을 이렇게 뭐 지지하는, 지탱하는 거 무언가겠지. 그치? 자, 그리고 요 문장, 자, 또한 하중이 가해지는 반대쪽에, 자, 하중이 가해지는 반대쪽이니까 일종의 지금 어느 쪽이라고 봐야 되지? 아까 그림상으로는 크레인 쪽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자, 크레인 쪽. 그렇게 읽어도 돼. 자, 강철 또는 콘크리트로 만든 평형축을 설치해서 안정 모멘트를 증가시켜서 전도를 또 막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까 우리 안정 모멘트 어떻게 구했다고? A라는 길이 곱하기 크레인의 지금 뭐 중량을 곱한 거였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 하중이 가해지는 반대쪽 크레인 쪽에 추를 추가한다는 것은 결국 뭐야? 이 A, 다시, 저기 뭐야? 안정 모멘트 값을 그지 증가시킨다라고 봐야 되겠어. 왜냐면 안정 모멘트가 크레인의 중량 곱하기 A라는 길이었거든. 그치? 전도축에서 크레인의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추가돼 버렸다고? 여기에 추의 무게가 추가되니까 당연히 안정 모멘트는 증가되는 거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자 뭐가 그래 아무래도 버틸 수 있는 거지. 그런 또 하중이겠지. 좀 더 증가하지 않겠느냐. 아니 그래서 쌤은 크게 뭐 두 가지 정도로 봤는데 일단 첫 번째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금방 쌤이 얘기했다. 자 크레인 본체 쪽에 이 전체 무게 이 증가했다라는 단순한 계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지금 중량이 증가하면 사실 나는 요거 봐봐. 요 A 값 있잖아. A 값이 뭐였어? A 값 아까 전도축에서 크레인의 무게 중심까지 거리였거든. 근데 이제 무게가 늘어난 무게 중심도 어떻게 되겠니? 조금 더 그림상으로 왼쪽으로 좀 이동하지 않겠나?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 값도 그치? 자 이번에는 요 A와 관련해서 그렇지. 자 무게 중심의 위치 변화. 단순하게 생각하면 1번밖에 생각 못 할 거야.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무게 중심의 위치가 그치? 조금 더 크레인 안쪽으로 그치? 크레인 왼쪽으로 좀 더 이동할 것이다. 그림상 그림 기준으로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돼. 이거 나머지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좀 가볍게 워밍업 해봤고, 자, 과학기술 6강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여러분들 풀어보셔야 돼요. 자, 190페이지. 오늘 읽을 질문 중에 지문의 길이는 가장 긴 편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좀 과학기술 지문 중에서도 우리 생물, 이런 지문들은 결국에 그 생물의 어떤 뭐 생장, 그지 뭐 과정, 원리, 순서, 뭐 이런 것도 필연적으로 나오거든. 그리고 나 이거 보면서, 와씨, 보조 그림 있잖아. 이거 너무 극혐이야. 이런 거 좀, 혐짤 이런 거 좀 안 내면 안 되나 모르겠다. 나 볼 때마다 약간 깜짝깜짝 놀라. 자, 어쨌간에 일문다. 저 식물은 동물과 달리, 식물을 좀 축으로 해서 생애 동안 일단,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개체. 바꿔야되면 동물은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되면은 멈춘다 이런 뜻이겠지. 어쨌든 식물의 지속적인 생장은 특정 부위에 존재하는 분열 조직이라는 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뭐 이 원인이겠고. 그래서 식물의 생장과 관련된 그 분열 조직에는 우리가 측생 분열 조직과
정단 분열 조직이라고 해서 이 지문, 자, 이 키워드, 핵심 키워드 두 가지가 나왔네요. 자, 뭐, 2문단, 3문단에서, 그치? 그것도 이제 바로 이제 측생과 정단 분열 얘기해. 근데 측과 정이니까 이미 어느 정도는, 자, 봐봐. 측은 줄기나 뿌리의 측면에 위치해서, 그치? 자, 부피 생장, 아까 특정 부위에 위치하는 분열 조직이라고 했으니까, 측생은 측면에 위치해서 부피의 생장을 돕는다고. 맞아? 자, 그 다음에 정단 분열 조직은 줄기와 뿌리의 끝, 즉 여기서는 정단이라는, 그죠? 끝이라는 요 표현을 정단이라고 좀 표현을 하네요. 끄트머리들 있잖아요. 그치? 뻗어나가는 방향들. 그곳에 위치해서 뭐에? 길이 생장을 담당한다라는, 그래서 측면에 있어서, 그치? 부피, 좌우로 늘리는 거. 정단, 끝에 있어서 위로, 그치? 계속 늘리는 거. 이렇게 나누나 보고. 자, 어쨌든 이 두 조직은 식물이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기능적으로 발달해 나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더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식물이라는 친구가, 요거는 필기 좀 하면 되자. 식물은 동물과 달리 일생 동안 지속적인 생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보니까 특정 부위에 있는 분열 조직들 덕분이었다고. 그래서 자, 식물의 우리 줄기나 뿌리의 측면에 위치하는 측생 분열 조직. 그래서 요 놈은 자, 부피, 그지? 생장을 돕더라. 그 다음에 이 줄기나 뿌리에, 그치? 끝부분, 여기서 뭐 정단이라고 좀 표현했는데 어쨌든 그냥 끝만 적을게. 자, 이걸 우리는 정단 분열 조직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길이 생장에 영향을 주더라. 같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네들이 각각 이제 어떤, 그치, 뭐, 기능적으로 구조를 또 갖추고 하는지에 대해서 2, 3문단에 걸쳐 상세한 설명을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측생분열 조직은 식물이 성숙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해서 줄기 뿌리가 뭐 한다고 굵어지기가 위에 아까 뭐야? 그래. 부피 생장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그치?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지금 성숙한 이후에도 아까 뭐, 일생 동안 지속적 성장한다 했으니까 이제 계속 늘어나는. 자, 어쨌든 이때 대표적인 측생 분열 조직으로는 관다발 형성층과 코르크 형성층이라는 게 있대요. 어쨌든 자, 측생 분열 조직이라는 것도 또 두 가지 정도로 소개를 또 해주고 있네. 보니까 관다발 형성층과 그 다음에 코르크 형성층이라는 친구가 있대. 자, 일단 그러면은 관다발 형성층은 물관과 체관 사이에서 새로운 관다발 조직을 만드는데, 어쨌든 자, 물관, 체관 막 이런 것들이 그렇지. 식물이 지금 뭐야? 줄기 타올 때 물이 흐르는 그런 관들인 것 같아. 자, 그런 것들 사이에서 그렇지 관다발 조직을 만들어. 그래서 자, 관다발 형성층의 세포는 방추형 세포와 또 방사형 세포로 구분이 되는데, 자, 보니까 얘는 계속해서 새로운 관다발을 만들어내고, 보니까 방추, 방사형 세포. 그래서 이들은 또 보니까 각각 세로와 가로 방향의 조직으로 분한, 방추. 이거는 그래서 세로, 방사는 가로 이런 식으로 그치 분할을 해. 그러면서 이제 뭐 한다고 좀 더 뭐 넓어지는 거겠지, 그치? 굵어지는 거겠지. 그 다음에 자, 코르크 형성층은 표피 바로 아래에 있는데, 그래서 보호 조직을 만들어 수분 손실을 막는 기능을 하더라. 아까 그래서 뭐 구조 갖추고 기능적 발달에 간다라고 얘기했었거든. 그러니까 부피 생장하는데 뭐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고 하면 물관 이런 게 좀 좁아지거나 그렇지, 또는 뭐 줄어들 것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코르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수분 손실 방지. 보호 조직을 만들어, 그지? 라는 말도 있네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관다발 형성층과 코르크 형성층의 활동은 나무의 나이테를 만들고, 그러니까 왜?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지?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좀 점차 뭐 굵어진다는 뜻 아니야, 그지? 나이테가 생긴다는 게.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표현하지만은, 식물의 입장에서 그게 굵어지는 거라고, 줄기 따위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지 얘네들 지금 뭐야? 이 조직들이 뭐 하는 거라고? 분화되고 그지 그 다음에 뭐 이제 발현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굵고 단단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점.
자, 근데 사실 이 지문은 여기 뭐 측면 우리 분열 조직은 그렇게 메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메인 개념 여기 있는 정단 분열 조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쌤이 간단하게 그냥 대충 필기하고만 넘어갈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문단부터 정단 분열 조직 한번 가볼게. 자, 정단 분열 조직은 자, 뿌리 정단 분열 조직과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이라는 것이 있대요. 자, 역시 또 두 가지로 또 나누는데 자, 뿌리 정단 분열 조직은 뿌리의 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일단 뿌리 정단 분열해서 뿌리의 끝을 보호하는 역할. 그다음에 다시 그 하는 역할을 하는 뿌리 골무의 바로 안쪽에서 뿌리의 길이 생장을 담당하는 핵심 조직이다라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자, 우리가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렇게 막 뿌리를 내릴 거 아니야, 그지? 뿌리 이런 끝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요 부분에서 그지 얘네들 지금 뿌리가 쭉쭉쭉 더 뻗어나가지고 가지를 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역할을 한다는 거지, 뿌리 정단 분열 조직. 자, 그다음 이때 왼쪽 그림 그래서 어쨌든 뿌리 끝은 뿌리 골무 분열대, 심장대, 성숙대로 나뉘는데 분열대는 세포 분열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구역에서 그죠? 어쨌든 자. 뿌리 끝부분, 뿌리 정단에 지금 이제 이 그림을 확대해 놓은 거야. 분열대는 세포 분열이 가장 그치? 그 다음에, 자, 이 뿌리 정단 분열 조직이라는 친구가, 그치? 어디에 있다고? 이 구역, 즉, 분열대에 있대, 분열. 그치? 응. 자, 그 다음에, 정단 분열 조직에서 시원세포라는 친구는 스스로를 복제하면서 새로운 세포를 끊임없이 공급하는데, 자, 시원세포라는 친구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도 또 한 번 계속 언급이 될 건데, 이 시원세포라는 친구 스스로를 지금 뭐 한다고? 복붙한대. 그러면서 또 새로운 세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그치? 공급해주는. 그래서 요 놈이 근데, 바로 지금 어떤 조직이라고, 지금 바로 뭔가 지금 자기의 이름표를 달고 나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요 놈이 어떤 식으로, 그치? 분화되고,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는, 뒤에서, 그치? 우리가 또 뭐 호르몬,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확인해보고. 어쨌든 간에, 신장대에서는, 자, 하고 이제 두 번째, 조금 더 높은 곳, 그지? 자, 분열된 이 세포가 길게 늘어나 뿌리의 길이가 이제 뭐 한다고? 길이가 늘어나는, 그지? 신장하니까 이제 늘어나는 뜻이잖아. 그 다음에 성숙대에서는 세포 분열과 신장이 이제 일어나지 않아. 이제 분열과 신장이 일어나지 않고, 형태 기능을 갖추면서 표피, 피층, 관다발 등의 조직으로 이제 뭐 한다고? 자, 분화한다. 그러니까 분열이라는 게 뭐 세포가 막 찍어내는 만들어지는 거라면은 여기서 말하는 분화는 이제 자기들 기능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그지 이렇게 자 분열 우리 저기 뭐야 세포들이 막 만들어졌단 말이야. 분열했단 말이야. 새로운 세포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아직 얘네가 지금 역할 기능 롤이 없었다고. 그렇게 그냥 뭐 길이 정도만 그냥 늘어나는 수준이었는데 성숙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뭐 한다고 이제 각자들의 역할 기능을 이제 갖게 된다. 이렇게 읽어주면 좀 더 편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지금 보자. 뿌리 골무에, 그지? 부터 시작을 해서, 분열대, 신장대, 성숙대, 위에서 아래, 다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순서로 설명해줬다. 그래서 한편, 뿌리 정단 분열 조직의 중심부에는 세포 분열이 거의 없는 안정된 세포군이 존재를 한대. 뭐, 중심군이고 여기 어딘가를 얘기한 거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시원세포의 활동을 조절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역할 다시. 그래서 뿌리 정단 분열 조직의 중심부 아마 이제 우리가 요 분열 때 이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여기가 중심부인 것 같은데, 그지? 이 중심부 지역에는 지금 보니까 다시 자 세포 분열이 거의 없어. 안정된 뭐 이제 세포의 수라든지, 그지? 근데 여기서 시원세포 활동을 좀 조절한단 말이야. 그리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해 줌으로써, 그렇지? 자, 뭐 한다고? 이 시원세포들이 다시 이제 신장대 가고 성숙대 가서 롤을 받을 수 있게끔. 요런 좀 역할을 또 중심부에서 해준다. 중심부 따로 지금 여기서 뭐 체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뿌리 정단 분열 조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라고 뭐 이제 짐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어쨌든 그러면은, 자, 우리 그 정단 분열 조직이란 친구가 지금 첫 번째, 자, 뿌리 정단 분열 조직부터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보니까 왼쪽 그림에 확대된 걸 봐서는 그렇지. 자, 일단은 자 뿌리에 당연히 길이를
자, 생장 담당하는 핵심 조직이다 좀 얘기를 해놨고, 그 다음에 크게 세 부분에서 그렇지. 자, 일단 분열대. 이거 지금 그림처럼 똑같이 가자. 밑에서. 자, 요 친구는 지금 세포 분열, 그치? 자, 가장 많이 일어나는, 활발히 일어나는 부분이고, 뿌리 정단세포가 이곳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단분열도 조직에서는, 그치? 시원세포라는 친구가 막 복제하고 끊임없이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러면은, 신장대로 올라가. 그럼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여기 길이가, 그치? 뿌리 길이가 신장되겠지? 세포가 길게 늘어나서. 그러면서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성숙. 성숙 때부터는 이제 분열, 심장, 그치? 뭐, 요런 것들 있잖아. 그치? 여기서 일어났던 것들이 성숙 때에서는 안 일어난다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지금 뭐가 됐기 때문에, 자, 좀 안정화되면서, 그치? 이제 뭐야? 그래, 조직 등으로, 그치? 여러 조직으로 세포들이 분화된다, 이거 간다, 이거지. 아니? 그래서 어떤 친구는 뭐 표피에 그지 가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피층 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관다바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 분할한 다시 롤을 기능을 부여받는 이런 뜻으로 가시자. 자, 그리고 이때 어쨌든 간에 정단분열 조직의 중심부에서는 그치? 자, 이 중심부에서는 세포 분열이 거의 없는 그치? 안정된 상태. 로, 그치? 자, 이 세포군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시원세포라는 친구의, 그치? 이 활동을 조절하고 손상된 세포가 있다면은 또 복구를 해주는 그런 롤을 한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다음 이제 우리가 슈트 정단 분열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지금 좀 가지고 가줄 필요가 있는 게 또 얘기 나와. 시원세포 같은 거 알겠지? 자, 슈트 정단 자, 분열 조직 해석을 잠깐 가볼게. 자, 4문단입니다. 슈트 분열, 정단 분열 조직은 슈트의 맨 끝에 위치한다는데, 그 지금 슈트 어딘데요? 다음 문장 보시면은, 슈트란 식물의 위쪽 부분으로 줄기와 그로부터 자라나는 가지, 잎, 꽃 등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뭐 뿌리 정단이라면 땅속 깊이 묻혀있는 부분에 그치 어떤 끝부분이었다면은 얘네들이 이제 말 그대로 땅에 묻힌 그치 그 이후 바깥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줄기, 그 다음에 잎, 뭐 꽃 다 지금 슈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슈트는 쉽게 얘기해서 뭐 줄기를 제외한 그치 식물 밑부분 이라고 있죠.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이때 슈트라는 친구는 자,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 생산하고 영양분, 그 다음에 물을 수송하는 등 여러 가지 생리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식물의 활동을 유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뭐 잎이나 그지 이런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햇빛, 광합성하고 그지 이래서 뭐 필수 영양소 만들어내면 한단 말이야. 어쨌든 특히 슈트 맨 끝에 위치한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은 슈트의 그지 끝에 위치한다고. 자, 뿌리 정단 분열 조직처럼 자, 어쨌든 이거 뭐처럼이니까 공통점이네. 여러 개의 작은 시원세포가 지속적으로 분열해서 슈트의 새로운 기관을 형성한다. 그래 다시. 어쨌든 연원도 지금 뭐 한다고? 그래. 시원세포라는 친구가 지금 뭐 분열해서 새로운 기관들을 형성을 하는데 이 시원세포가 역시 얘도 처음에는 뭐야? 자기 롤이 없이 태어났을 거라고. 어떤 놈은 그래서 줄기 가고 어떤 놈은 어디로 가고 뭐 꽃으로 가고 어떤 놈은 잎으로 가고 이런 식의 역할을 하겠지, 그치? 어쨌든 간에 역시 얘도 자 공통점 시원세포라는 친구가 좀 이제 필수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여기서도 좀 보니까 시원 세포, 그지 분열, 함으로써 여러 개 작은 슈트, 그지 새로운 기관을 형성하더라. 자, 그 다음 슈트 정단 분열 조직에 관한 연구는 18세기 후반부터 여러 학설을 통해 발전해 왔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람들 나오는데 사실 뭐 요거 좀 통시적인 어떤 흐름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요걸 좀 어떤 이제 이 원리가 적용된 것으로 보는지 뭐 이런 거이거든. 어쨌든 자 1858년 네겔리라는 사람은 자 양치 식물과 같은 무종자 식물의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을 관찰했어. 그래서 하나의 큰 정단세포가 모든 세포의 기원이라는 정단세포 설이라는 걸 주장을 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유종자식물만을 지금 뭐 했다고 관찰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다 보니까 종자식물에서는 슈트 정당 분열 조직이 이게 하나세포가 그렇지 아니라 하나세포가 아니라 이건 여기 뭐야 여러 층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식물에 적용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한계가 좀 있어. 그래서 어쨌든 자 사실은 종자식물처럼 여러 층의 세포로 이루어져 각 층이 다른 분열 양상과 분화 과정 보이던 이 사실 때문에 그래서 종자세포는 사실 정론이 될 수가 없었다고. 어쨌든 자 10년 뒤 68년 한사이는 자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이 세 층으로 나뉘어서 각각 표피, 피층, 반다발 조직으로 분화한다고 보는 조직원설을 그치 자 이렇게 제시를 했다. 어쨌든 간에 한 개의 그치 자이 정단세포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세 층에서 이렇게 각각 다르게 좀 일어난다 라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그러나 이 세 층이 또 역시 어디에 무종자 식물에서는 확인이 되지만은 종자 식물에 또 안 나타나더라는 거. 그럼 얘도 또 이제 한계가 있네. 그치? 자, 그래서 보니까 네겔리 학설과 하사니 학설의 한계가 드러나. 이거 같은 말 결국 뭐야? 종자 식물에는 이 사람들이 내세운 이론이 적용이 안 됐다. 이런 뜻이겠죠. 그치? 문제 안 될 것 같고. 자, 시간 좀 많이 흘러. 1924년 슈미트라는 사람. 세포 분열 면의 차이. 그치? 분열의 면의 차이를 그치? 근거로 해서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을 초층과 내체로 구분하는 초층 내체설이라고 그러지. 자 면의 차이로 인해서 네, 이렇게 좀 나눠. 자 그리고 자 역시 또 시간은 뒤 포스터라는 사람이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의 내부를 또 기능에 따라서 자 이번에 기능이라는 걸 그지 변수로 시원세포구역, 주변구역, 형성중심부로 나누어 설명하는 세포 조직학적 구역화설을 발표했답니다. 자, 선생님 근데 여기서는 자 어쨌든 이런 지금 학설들이 축적되면서 오늘날의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이 형태적으로 초층 내체의 구조로 그죠 이루어져 있는 것. 그 결국 이제 누구 이야기? 슈미트 견해가 어느 정도 그지 받아들여져. 맞지? 그다음 또한 기능적으로는 이 정단 분열 조직 안에 시원세포가 존재하며 비분화 상태. 요거 다시 미분화 상태를 유지하는 중심대.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 새로운 기관으로 분화가 이루어지는 주변대. 어쨌든 요거 지금 뭐야? 구역화설이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냐는 거지. 그래서 중심대 지역에서는 미분화 상태.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지. 자, 그래서 새로운 기관 분화가 이루어지는 주변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그치? 자, 이제 이 이론이 정립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요거는 내가 봤을 때 빠져도 될 것 같아. 빠져도 될 것 같고. 사실 왜, 그래, 이게 보면, 그 앞서 2, 3분단에서 그렇지, 뿌리 정단, 그 다음에 쇼트 정단 분열에 대해서 뭐 구조라든지 간단한 원리 설명했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야? 그래, 뭐 기원이라든지, 그치,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이유들을 요 문단에서 지금 녹여낸 것 같은데,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요 마지막 단락, 요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요거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자 우리 마지막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의 시원세포 뿌리 정단 분열의 자 이 분열 조직의 시원세포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자 시원세포라는 친구는 뿌리에 있든 자 다시 슈트에 있든 간에 자 스스로 복제하면서 요건 아까 우리 이 문단에서 밑줄랑 풀었던 것 같아. 그치? 스스로 복제하면서 새로운 세포 계속 만들어내는 역할이야. 그래서 이 시원세포라는 친구는 스스로 자가 복제 그 다음에 새로운 세포 만들어내는데 이 슈트 정단에도 지금 뭐가 있다고? 시원세포 있단 말이야. 그치? 자, 이때 이렇게 만들어진 지금 뭐야? 시원세포의 복제와 그치?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포는 표피, 피층, 관다발 등 다양한 조직으로 발달한다. 이 다양한 조직으로 발달한다라는 것이 이게 결국 뭐야? 줄기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 분화된다는 거야. 분화. 그죠? 분열해서 그치? 개수 많아진다고 다 생장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이제 각 조직으로 가서 뭐 해야 된다고? 분화돼야 된다. 맞지? 자, 어쨌든 이는 단순한 위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유전자와 호르몬이라는 친구의 정교한 조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야. 어쨌든 간에, 자, 지금 보니까, 자, 이 시원세포라는 친구가 그치, 이제 다양한 조직으로 가서, 위치로 가서, 분화가 된단 말이야. 분열 이후에, 그치? 자, 그런데 이 분화라는 것이 지금 뭐 조직화되고, 그 다음에 잎이 되고, 꽃이 되고, 견눈이 되는 이 분화라는 것이 지 혼자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식물 자체적으로.
보니까 유전자라든지, 그지? 그 다음에 호르몬, 요런 것들이, 그지? 개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전자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 자,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의 중심대는, 자, WUS라는 유전자를 W라고 부르고 너무 기니까. 자, W 유전자가 발현이 되어서 시원세포가 미분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야. 아직은 지금 뭐야? 어떤 롤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결정 안 해주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W 유전자라는 친구는 우리 C라고 그냥 그렇게 C를 미분화 상태로 만든다. 야, 유지. 자, 그 다음에 보니까 CLV3 유전자를 활성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C라고 표현할게. C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게, 그치? W 유전자의 지금 역할인데, 자, 이때, 자, 이 중심대에서 발현된 W 유전자는 주변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서 주변대 세포가 새로운 기관으로 이제 분화하도록 유도를 한다. 그러니까 시원세포 자체는 미분화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그치? 그런데 자, 주변 세포에는 그지 뭐 한다고 이제 자, 이 주변대의 세포가 새로운 기관으로 분화하도록 또 유도한다. 자, 다시 주변 좁네. 자, 대에 있는 세포들은 보니까 새로운 기관으로 분화하도록 만들어낸 크게 세 가지 기능. 자, 이때 W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면 당연히 W 유전자 발현 증가되면 이 시원세포의 지금 미분화 상태는 더 오래 유지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자, 중심대의 세포 수가 늘어나게 돼. 그러니까 자, 봐봐. 이게 미분화 상태랑 이 지금 세포 수가 늘어 분열이랑 구분 잘해야 돼. 알겠지? 미분화란 아직 뭐야? 어느 조직으로 갈지 결정이 안 된 것이고, 세포 분열은 계속 돼.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중심대 세포 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 결과 중심대 지금 뭐야? 그래, 좀 늘어나는 것이 길어 그런 것들이 나오겠지. 그치? 응. 얘는 지금 이제 식물 윗부분이니까 뭐 줄기나, 그치?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뻗어나간다,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W가 많아지면,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인과적 진술이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시원세포는 미분화 상태 더 오래 유지. 그런데 자, 중심대에 이제 자, 분열에는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 중심대는 좀 길어진답니다. 세포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 그리고 이때 자, 다시 우리 C 유전자는 그럼 아까 우리 W에서 지금 활성화됐단 말이야. 자, 요 친구는 그러면 이제 뭘 하느냐? 중심대에 이렇게 시원세포가 지금 자, 많아졌어. 왜? 자, 지금 미분화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분열만 하고 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식물이 이렇게 지금 자, 뭐 뿌리나 뿌리란다, 잎이나 꽃 이런 것들 그지 이렇게 생장할 수 있는 재료들은 지금 많아진 거야. 맞아? 근데 재료는 많아졌는데 아직 지금 뭐가 안 됐다고 어디로 지금 보낼지가 결정이 안 됐잖아. 아니? 그래서 자 봐봐 이렇게 C는 시원세포 수가 많아질 때 증가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이 말은 아까 W가 많아졌을 때 우리 시원세포가 미분화되고 시원세포 수가 많아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C도 많아지는데 이때 자 뭐 한다고? 오히려 그 W에 의해서 발현된 그지 활성화된 C가 W 유전자를 억제해버린다. 아니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재료 많다 지금 아직 뭐야 아직 보내지도 못했는데 계속 만들어만 내가 어떡하냐. 너희들 공장 생각해봐. 그러니까 지금 공장에서 그렇지 우리가 자 A 공장에서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B 공장에서 조립해서 파는데 B 공장에서 지금 아직 뭐야 그래 뭐 조립도 다 안 끝나서 그렇지 출고도 못 했는데 자꾸 A 공장에서 부품만 만들어내면 뭐하냐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자 B 공장에서 뭐라고 A 공장 전화하는 거야. 야 씨발 그만 만들어라 하고 그지? 이런 식으로 그지 뭐한다 C가 또 W를 그렇지 뭐한다 억제한다 이거. 그 W 억제하면 결국 또 뭐가 시원세포 수가 그렇게 뭐야 많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아까 뭐라고 시원세포 그치 분열 조절한다 그치 어쨌든 자 W에 의해서 활성화된 C는 오히려 지금 W를 억제함으로써 그치 시원세포 이 분열을 조절하더라는 거. 요거 이해되나? 자, 그 다음 그래서 두 유전자 W와 C는 서로를 조절해 결국 뭐 한다고 그 결과 시원세포수의 균형을 유지를 한다는 말이야. 그치? 이게 너무 쌤 이거 식물이 길게 자라면 정말
길게 자란다고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적정한 지금 뭐야, 또 유지 내지는 우리 몸도 그렇고 모든 생물들은 뭐 항상성 좀 유지를 원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 급격하게 세포가 많아지게 돼버리면은 이 지금 식물 그 자체적으로 그렇지 뭔가 좀 이거 위기 상황인데 뭐 긴축적인 상황에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상한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W와 C가 이렇게 서로 지금 뭐 하면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그렇지 만나 세포 분열 그렇지 조절하고 어쨌든 이 세포가 각 조직 가서 분화가 적절히 잘 되게끔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유전자 역할이었고 그럼 마지막 짧게 나오는 게 이제 지금 보니까 호르몬 얘기가 나와서 호르몬 두 가지 나올 건데 사이토키닌이라는 친구가 있어. 자, 이 친구는 자 또 보니까 호르몬 중에서 그렇지 사이토키닌이라는 친구가 있네. 이 친구 또 보니까 또 뭐를 자 또 W에 그렇지 자 발현을 촉진한다. 그래서 여기 중심대 생장을 돕는다라는 중심대 세포가 그렇지 뭐야 시원 세포가 좀 많이 분열되겠지. 아니 그러니까 생장한. 그다음에 자 이렇게 옥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슈트 주변에 모이는 잎과 변눈이 생길 뭐를 또 결정해 준다고. 위치를 결정해 준대 그죠? 옥신이라는 친구가 그지. 자 어쨌든 간에 자 옥신은 보니까 잎과 변눈의 위치 따위를 이렇게 결정하는 데 관여를 한답니다. 자 그리고 이때 PIN 단백질이라는 친구가 옥신의 이동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옥신 이동은 누가? 아마도 PIN 그치? 단백질이라는 친구에 의해서 이동을 해가지고 그치? 그런 잎이나 변눈의 위치를 이렇게 결정하나다. 알겠지? 자, 그래서 호르몬이 유전자 발현과 상호작용하며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의 생장과 기관 형성에 여기서 말하는 기관 형성은 잎이나 변눈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관여를 도움을 주더라는 거. 이해되시죠? 좋아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과학기술 지문에 비해서는 양이 좀 많았지만 어쨌든 이게 또 뭐 과학적 원리가 막 딥하게 다뤄지는 그런 지문은 아니고 그지? 이게 어떻게 생장하는지 그리고 생장 과정에서 세포가 분열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지? 자 사실 앞에 있는 단락보다도 여기 A라고 되는 이 단락 요게 지금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3문단의 뿌리 정단 뭐 슈트 정단의 뭐 개념과 그지? 뭐 구성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값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 생장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유전자 또는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얘기들. 자 그러면은 조금만 쉬었다가 인문예술로 넘어갈게요. 인문예술. 자 그럼 교재 75페이지 한번 볼까? 자, 일단, 뭐, 여기 보니까, 뭐, 의미론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1문단부터 볼게. 저 독일의 수학자이자 언어철학자인, 프레데는 샛별, 개밥바라기, 금성 등과 같은 이름의, 진짜, 이름, 뜻과 지시체라는 걸 좀 구별을 했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뜻이라는 것은 해당 이름이 대상을 뭐하는, 제시하는 방법. 이름이 대상을 그치 제시하는 방법을 뜻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시체라는 것은 해당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대상을 말을 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샛별이라는 이름은 우주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인 행성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그 객관적 대상 실체의 그 진짜 지시체를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행성이라고 그치 제시하는 이름이 바로 뭐야? 샛별이고 그치? 그때 그렇게 설명 제시하는 거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겠어? 뜻이 되는 거겠지. 맞지? 그래서 요 문장은 뜻이 되는 것이고 그치? 그다음에 우주에 존재하는 그치 그 객관적인 행성 그 자체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지시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했다는 거. 어쨌든 이 샛별이라는 이름이 그치 이런 지시체를 가리키고 이런 뜻을 지닌다 이런 뜻. 자 그런데 문제가 개밥바라기라는 이름은 샛별과 지시체 그렇지 저 지금 행성을 똑같은 지시체를 가리키는데 해당 지시체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저녁 무렵에 자 아까 우리 샛별은 어떻게? 동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행성을 개밥바라기는 어느 하늘? 서쪽 하늘에 보이는 행성이란 말이야.
그럼 요건 똑같은 지시체인데 뭐가 다르다는 뜻이야, 지금? 뜻이 다르다는 말 아닙니까? 자, 이처럼 새별과 개박바라기의 뜻이 다른 것을 바탕으로 풀이기는 만약 A와 B가 가리키는 대상이 똑같다면, 즉, 뭐가 같다면? 지시체가 같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인문예술 지문은 이런 범주와 층위를 맞춰줘야 된다고. 자, 그래서 지시체가 같다면 사실상 지금 뭐야? 자, A와 B는 동일하다. 그 사실 지금 뭐라고? 봐. 샛별과 그 제자 다음에 개박바라기라는 이름 다르고 뜻도 좀 다르게 좀 제시가 되어 있지만은 지시체가 같으니까 사실상 같은 것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A는 자 B와 결국 A는 A와 라는 말은 그지? 결국 똑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A는 B다와 A는 A이다는 똑같은 말 아니냐. 지시체가 뭐하니까 같으니까 이유 근거지. 맞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자 프렉의 동일성 명제 뭐 이론이라고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자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행성 어떤 행성이 있어. 그지? 이거 지시체일 거야. 객관적인 실제 그 자체니까.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우리가 A라는 거지 샛별 그다음에 B라는 개박바라기 하고 이렇게 지금 뭐였다고? 뜻을 다르게 이름을 다르게 부르긴 해도 사실 뭐가 같으니까 지시체가 같으니까 A는 A이다랑 A는 B이다가 사실상 뭐한 말이라고? 같은 말이라고. 당연히 뭐 A는 A이다는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봐도 같은 말인데 A는 B이다라는 요 말이 이제 동의 같다라는 요 말에 좀 우리가 좀 주목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프레게는 동일성 명제인 A는 B와 A는 A가 제공하는 정보가 그런데 지금 뭐라고? 구분된다. 정보는 좀 다르다. 자, 그래서 프레게는 전자가 즉 A는 B다. 그치? 가 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A는 B와 동일하다의 정보가 A의 지시체와 B의 지시체가 같다라는 것 뿐이라면 이 정보는 A는 A이다. A는 A와 동일하다의 정보와 다른 것이 없어. 하지만 A와 B가 각각 나타내는 뜻을 고려하면 뭐가? 정보는 구별이. 그러니까 지시체적으로만 보면은 사실 다른 정보는 아닌데 여기 지금 뭐야? 뜻을 고려하게 되면은 정보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샛별은 개박바라기다와 같이 자 A는 B다 이렇게. 그다음에 샛별은 샛별이다 A는 A다잖아. 이 정보가 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자 샛별과 개박바라기의 지시에는 같지만 뜻이 구분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 뜻이 구분돼. 자, 두 동일성 명제 중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이 행성에 대해서 그렇지 A와 B라는 두 가지 의미를 좀 가져다 주는 거야. 근데 A는 A다라고 해버리면 A라는 의미 뜻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정보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정보의 양에서 좀 구분이 되는구나. 즉, 자, 보자. 프레게는 이름, 뜻, 지시체를 서울, 세종과 같은 고유명사뿐만 아니라 이 방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과 같이 특정 대상을 묘사하는 구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뭐, 이런 식으로, 자, 동일성 명제 할지라도 제시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자, 밑에, 프레게는, 자, 뜻을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 관념이 아니야. 주관적 관념이 아니고, 단어에 붙어 있는 객관적 존재자라는 것으로, 그지? 자, 뜻을 다시 이렇게 정의를 했대요. 자, 그는 과학자가 망원경을 통해 천체를 관측하는 것에 비유해서 뜻의 객관성을 자 설명했는데 자 프레게 설명에 따르면 과학자에게 관측되는 천체는 객관적 실체야. 그치? 행성. 자 그러므로 지시체 어쨌든 객관적 실체 지시체 이렇게 좋고 그다음에 망원경 렌즈에 맺힌 상은 뜻인 거야. 그러니까 이 망원경 렌즈에 맺힌 이 상 자체는 지금 뭐가 되는 거라고? 그래. 이 뭐 망원경의 뜻이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 거거든. 그치? 그러므로 이건 뜻이 되는 것이고, 자, 관찰자의 이 과학자 망막에, 즉, 사람 망막에 비친 천체 양상은 관념이다. 쉽게 얘기해서, 뜻과 관념, 그치? 나의 어떤 주관은 다르다, 이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뜻은 객관적인 거고, 관념은 주관적인 거니까. 아니? 자, 그래서, 어쨌든 즉, 자 봐봐. 망원경 렌즈에 맺히는 상은 관찰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일정하게 맺히는 거라고. 그치? 자, 그런데 관찰자 개인의 망막에 맺히는 상은 시력, 기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거란 말이야. 아니, 그래서 자 언어 사용자나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도 지시체와
뜻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프레게의 의미론적 지시 이론이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 프레게는 다시 이 지시체가 객관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그치 뜻도 뭐 해야 된다고 객관적인 거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치? 자 그런데 여기처럼 관념과 같이 그치 주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의미론적 지시 이론이라고 프레게는 명명했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이제 고려하지 않아도 즉 뭐야? 이거를 좀 고려하지 않아도라는 말은 언제 어떤 상황이든 같은 의미, 같은 뜻이어야 된다고. 맞아? 객관적인 뜻이어야 된다는 뜻이지. 의미가 다 제각각이 아니잖아. 어쨌든 그 단어 자체에 제시되어 있는 고정된 그 내용 자체가 뜻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프레게 이론에 대해서 영국 철학자 버트런트 러셀은 비판적 입장을 보였대. 자, 러셀은 프레게가 뜻이라는 불필요한 요소를 가정했다고 보았다. 아니, 뜻? 이게 왜 필요하지? 라는 거지. 자, 태클 약간 걸었네. 자, 뜻이라는 건 너무 부가적인 거. 자, 러셀은 뜻과 지시체가 사실은 그래, 구분되지 않는 거야. 자, 이거는 프레게, 러셀, 자, 지시체랑 뜻이랑 구별이 안 되는 거. 그럼 이 말은 즉슨 지금 이제 프레게 입장에서 지시체와 뜻이 됐다는 뜻이겠어? 뭘 함의하고 있겠나? 구별됐다는 말 함의하고 있는 거야. 맞지? 응. 자, 그래서 단어의 의미가 지시체라고 주장을 했다. 결국 자, 의미가 곧 뭐라고? 지시체래. 그래서 말하는 의미는 아까 프레게가 말했던 개념에 따르면 뜻에 호응하는 것 같은데. 그치? 어쨌든 구별되지 않는다. 즉 뭐야? 그래. 의미 이꼴 지시체. 자, 보자. 그래서 이에 따르면은 지시체가 없는 단어는 의미가 없다. 지시체가 있어야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지시체 이꼴 의미니까. 이해되니? 자, 예를 들어가지고 둥근 사각형은 대응하는 뭐가 없어. 둥근데 어떻게 각이 4개니? 그치? 자, 성원아, 그럼 실체 있어 없어? 없어. 실체가 없어. 그럼 둥근 사각형이란 말은 뭐가? 의미가 없는 단어야. 그렇지? 응. 자, 그런데 나와서 러셀의 입장에 대해서는 너무 한계가 봐. 이러한 입장에서 A는 B, 그 다음에 A는 A의 구분에 관한 동일성 명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야? 어렵다는 거야. 자, 봐. 러셀에 따르면 샛별은 개박바라기이다. 와, 샛별은 샛별이다는 모두 그냥 동어 반복이고, 그지? 동일한 명제이고, 구분되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왜? 결국에는 그 지시체 자체가 가진 건 하나의 의미일 거니까, 그렇지? 사실상 다 A는 A다, A는 A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프레게 같은 경우에는 동일성 명제에 대한 그치? 자, 답을 내놨단 말이야. 그런데 러셀 같은 경우에 지금 프레게를 지금 비판하면서 나왔는데 A는 B이다 하고 그치? A는 A이다의 그 정보 구분이 안 된다는 지금 문제가 생겼거든. 근데 여기서 또 바로 러셀 이야기를 펼쳐주거든. 내가 이거 착각했네. 돼, 이거 사실 미지령. 자, 볼까? 자, 그래서 보니까 이러한 난점 극복하기 위해서 러셀은 논리적 분석을 중시하는 기술 이론이라는 걸 제시를 했대. 자, 그래서 기술 이론이라는 S를 제시를 해서 정보 구분을 할 수 있음을 이렇게 제시한다 봐라. 그래서 기술 이론에서는 이 진정한 이름과 위장된 이름을 구분한다고. 자, 보자. 그래서 이 진정한 이름이란 사용자나 문맥과 관계없이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대상과 관련 근거를 그 자체 속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름. 그러니까, 자, 뒤에는 위장된 이름하고 비교해보면, 위장된 이름이랑 이 방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과 같이 특정 대상을 한정해서 기술하는 것처럼, 그치? 자, 그 자체로는 지시 대상과 직접적 관련이 되지 못하고 의미를 가지지 못하지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나눠서 접근 분석을 하니까 의미를 가지게 되는 무언가거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봐봐. 이 방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둘밖에 없지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없다면은 지금 지시할 대상이 없잖아. 지금 여기서 이 방에서 제일 키가 제일 큰 사람이라는 이 말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사람은? 만약 이 방에 아무도 없다면 그지? 이 말은 지금 이 단어는요 의미가 없는 말이 돼야 돼. 지시체가 없으니까 러셀에 따르면 그지? 그러니까 또는 이 표현만 봐서는 지금 이 방에 예를 들어서 1000만 명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은 이 말만 듣고는 그 지시체가 누구인지 바로 떠올라 안 떠올라?
천만 명인데 떠오르지 않죠. 그랬죠. 1000만 명이니까 안 떠올라야 된다는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것처럼 지시대사가 직접 관련되지 못하면, 그치? 못하면서 의미를 가지지 못하지만은 이런 지금 수식어들 있잖아, 그치? 이런 말들이 붙음으로써 지금 뭐 하는 거야? 자, 그 의미가 그치? 기술된 것을 우리는 위장된 이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진정한 이름은 결국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것, 저것, 그것 지시대명사들 있잖아, 그치? 이것, 저것, 그것, 외우는 거. 이것 이렇게 가리키면 바로 요 놈을 가리키기 때문에 지시체랑 의미가 딱 호응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풀어 기술해서 써버리면 뭐가 돼버린다고? 그래, 특정하지 못한다고. 이제 다만 이런 것도 우리가 뭐해서 힌트 삼아서 조합해서 저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뒤에 계속 한번 읽어보면 자, 러셀에 따르면 샛별은 개밥바라기다라는 이 동일성 명제에서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결국 뭐다? 위장된 이름이라고. 자, 봐. 샛별은 새벽에 동쪽 하늘에 보이는 행성. 개밥바라기는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얼마 동안 보이는 특정한 행성이라는 결국 뭐야? 한정된, 여러분, 새벽, 동쪽 하늘, 그치? 그 다음에 저녁 무렵 서쪽 하늘과 같은, 그치? 이런 지금 기술구가 붙어서 설명이 되고 있는 뭐일 뿐이라고. 그냥, 위장된 이름일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샛별은 개밥바라기다라는 이 명제는 새벽의 동쪽 하늘에 보이는 그 행성은 곧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얼마 동안 보이는 특정한 행성과 동일한 대상이다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명제로 뭐 된다고?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되기 때문에 샛별은 샛별이다라는 지금 뭐야? 똑같은 말 예를 들어가지고 동쪽 하늘에 보이는 행성은 동쪽 하늘에 보이는 행성이다 보다는 훨씬 더 뭐야? 많은 정보를 준다. 즉 구별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이 한계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진정한 이름과 위장된 이름으로 구분을 해서 진정한 이름은 말 그대로 이제 가리키는 이것 그거 저것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위장된 이름과 같은 것이 한정 기술구로 이루어진 어떤 문장 따위 의미 따위들 을 고려했을 때 뭐가 가능하더라 구분이 가능해지더라. 그래서 러셀도 처음에 자기 이름 가지고 뭐 했겠어 번 던져놓고 뱉어놓고 아차차 쉽지 않았겠냐. 이거 지금 위에 있는 동일성 명제 이거 지금 해석이 안 되네? 그럼 이거 요렇게 한번 해석해볼까? 이렇게 하니까 되네 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자 결국 뭐 동어 반복 큰 의미 없고 요거 있잖아요. 그치? 요것에 있어서 정보 제공이 제가 추가적으로 좀 됐다. 새로운 정보가 되었다. 그러니까 새벽에는 동쪽에 보였던 그 행성이 저녁에는 서쪽에 보이는 그 행성이랑 같은 거였네. 라는 게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 거하고 연결돼서 문제를 해결했다. 어쨌든 간에 뜻과 지시체를 구분하지 않고서도 기술 이론을 바탕으로 해결되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9강으로 넘어갈게. 88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88페이지에 요것 뭐 좀 쉬운 지문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우리가 인간은 고기와 가죽을 얻거나 실험에 이용하는 등의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용은 일반적으로 동물에게 해악을 끼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으로 인식이 되지. 자, 그래서 동물에게 이렇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화는 이 사람들 이제 내세우는 이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줘요. 자, 한 가지 대답. 자, 동물은 단지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물은 단지 동물이다. 즉 사람이 아니다. 동물이다. 이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걸 우리 뭐라고? 종차별주의. 즉 우리 사람의 이제 이 종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렇지 쟤네들은 함부로 해도 돼 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속한 종의 이익을 다른 종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말하더라. 그렇지? 그래서 동물은 우리 인간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절대하지 않는 방식. 그래서 뭐 때려 죽인다고 막 마취시킨다거나 그래가지고 막 퍽겨 내고 죽이고 안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건 지금 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종차별주의는 인간 중심적이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동물을 대한다. 어떤 뭐 도구나 수단,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로, 그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문단 보면 종차별주의를 옹호하는 가장 직관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은 인간은 인간이라는 종에 속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 우리 인간은 인간이니까. 아니, 자, 그런데 나와 같은 인간이므로 더 중요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허용된다면 나와 같은 성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대우받아야 되는 성차별주의.
나와 같은 인종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대우받아야 된다는 인종차별주의 또한 허용이 되어야 하는 문제점입니다. 아니? 자, 따라서 단순히 같은 종에 속한다라는 것 말고도 뭐가 필요하다고? 자, 그거 말고 외에 도덕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특별한 그치? 자, 이 특징이 제시가 되어야 동물을 저렇게 우리가 도구화해서 그치? 수단화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또 어느 정도는 그치?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자, 과연 여기에 대해서 그치? 동물을 이렇게 자, 막 다루는 사람들이 뭘 내세웠는지 또 추가적 설명 나오는데 한번 보자. 3문단. 자, 종차별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은 호모사피엔스라는 생물학적 근거를 그 특징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생물학적 근거. 근데 앞에 호모사피엔스. 보니까 자, 우리의 DNA가 특정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렇지? 자, 이것이 인간과 동물을 다르게 대우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생물학적 근거 어쨌든 간에 지금 DNA. 그렇지? 인간 DNA랑 동물 DNA랑 달라 이런 뜻이에요. 자, 보니까 그런데 DNA가 역시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세포의 분자의 순서에 관한 사실일 뿐이며 그런 점에서 피부색이나 성염색체나 마찬가지로 이거는 또 뭐다? 그래 그냥 세포의 그냥 순서에 관한 것일 뿐이지 도덕적 의미 있다고 보기 좀 어렵다. 약간 이 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도덕적인 그 특징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니? 근데 이거 단순 그냥 뭐야 우리 뭐 염기 서열 배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밖에 안 되잖아. 그지? 응. 자, 그래서 피부색이 같은 거로 중요하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DNA가 같은 거로 중요하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같은 인간종에 속함으로 다른 종을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그렇지? 그래서 한편 이런 종차별주의에 따르면 DNA가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동물에게 대하는 방식대로 대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또 뭐도 있다고? 문제점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인데 그 DNA가 되게 좀 돌연변이 좀 이상한 거야. 그러면은 저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DNA가 이상하니까 우리가 맞게 해도 되네? 라는 이런 지금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들이. 그래서 어쨌든 그 첫 번째 자, 도덕적 근거로 그렇지 DNA를 들었는데 이건 될 수가 없어. 그렇지? 자, 두 번째로 4문단에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DNA가 이렇게 도덕적인 근거가 되지 못하니까 또 다른 지금 이제 자, 그 근거를 대는데 인간은 매우 다른 자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지 종차별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신 능력. 자, 보니까 인간은 정교한 언어, 그다음에 복잡한 사고 능력, 도덕적 이상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쩌면 이런 능력은 인간을 다른 종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도는 있어. 왜? 사고하고 그것보다 좀 고차원적인 어떤 제 삶을 사는 거보다. 그래서 인간종의 전형적인 정신적 또는 인지적 능력이 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인간에게만 있는 정신 능력이 도덕적으로 중요하다고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왜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정신 능력이 도덕적으로 중요해. 당연히 정신 능력이 있어야지 도덕적인 우리가 뭐 행동도 할 건데 그게 그냥 중요하다고 하냐. 왜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 상관관계를 우리가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렇지 않으면 그런 특성 결국 뭐야? 또 뭐 인간이 그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것이므로 자,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또 셈이 돼버리니까 그지. 또 종차별주의랑 다를 바가 없고. 그래서 이런 식의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박지라면 아마도 위와 같은 특성 대신에 반향위치 측정 능력이 도덕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반향위치 측정 능력, 이런 위치 측정 능력이라는 게 도덕성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이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왜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안 그래? 자, 그래서 따라서 인간은 앞서 말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의식이나 자존감 같은 사고 능력이 있다고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뭐 한다고? 그래, 기준을 잡고 그렇지 자신의 행동을 뭐 책임지고 요런 게 돼야 되는데 이건 반향위치 측정 능력 이런 것들 가지고는 그렇지 이런 것도 뭐 정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하다고 그래 도덕성하고는 그렇지 관련이 없다는 거야. 맞아? 자, 그리고 마지막 또 봐봐. 그렇다면 아무리 잘 먹여주고 고통 없이 기른다고 하더라도 사육을 위해 길러진다면 인간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인간 사육은 옳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반면에 그런 능력이 없는 동물은 가두어 길러진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자의식이 자존감이 있는 인간을 우리에 가두면은 뭐가 훼손된다고? 정신적 가치가 훼손돼. 그지? 그런데
동물은 자의식 있어 없어? 있죠. 동물이 있어? 자의식? 네. 동물은 없다고 봐. 동물 없다고 없어. 알겠지? 동물과 같은 친구는 저기서는 자의식과 같은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치? 이 질문에 따르면, 알겠지? 없어서 배불리 먹이고 고통만 안 주면은 우리에 가둬놓고 빌려도 돼, 안 돼? 되겠죠. 빌려도 된다는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자, 정신적인 능력이 그치 있고 없다라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지금 도덕적 대우에 차이를 만들고 있다 이거야. 아니? 그런데 이게 과연 왜 도덕적으로 정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왜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잘 대답을 못 하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봐봐. 밑에 오문단 천문단 바로 얘기하잖아. 이런 식의 설명은 왜 그런 정신적 능력, 배타적 특징이라는 게 정신 능력이다. 정신 능력이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고. 우리가 자의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설명은 또 중첩 논쟁에 취약하다. 예를 들어서 같은 사람이지만 아기와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뇌손상 환자에게 정신 능력이란 찾을 수 있을까? 아기에게 자의식, 아기 지금 매 기어다니고 그지 배고프면 울고 똥 싸도 울고 그게 자의식 있는 모습이야. 걔네들은 뭐야? 밥만 주고 그지 잘만 재워주고 이렇게 흔들어주기만 해도 그래 하고 그래 하루를 지낸단 말이야. 자의식 없다고 그렇게 놀아줘도 인간성 애들 그래 다칠까봐 요즘 그래 소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바리케이트 쳐놓고 이제 애 우리에 가둬두고 키우잖아. 그럼 그때 그 아기는 인간성 훼손당하는 걸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정신 능력 그렇지 도덕성이 어떤 근거로 이제 보는 입장의 설명이 이게 지금 뭐였다고? 그래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적용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얘네도 인간인데 왜 걔네는 아무런 불평불만 없고 왜 그래도 되는데? 라는 것 설명을 못한다. 이해되지? 응. 자, 그래서 결국에 다시 말해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이지만은 고차원적인 것이 정신 능력으로 분류할 때는 동물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이거야. 이 아기는. 그래서 내가 사실 중1까지는 내 짐승이라고 부르거든. 중2까지도 내 짐승이라고 불러. 쟤네들은 자의식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선아? 있긴 아니야 없어. 저 새끼들은 없어. 우리도 없다가 이제 생긴 거야. 고등학교 오면서. 맞지? 그러니까 중2까지는 사람 새끼들이 아니에요. 짐승입니다, 짐승. 환장이 아니고 진짜 짐승이야. 맞지? 그래서 정신 능력이 도덕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안 된다는 거지. 중첩주의. 왜냐면 악기라든지 그지 뇌손상. 사실 악기는 아니지만 걔네들 지금 뇌손상이 심각하게 있다고. 왜요? 사람 새끼 말을 해도 안 듣잖아. 안 그래? 사람이라면 자의식도 있고 그렇지 말도 좀 알아듣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 사람 새끼들이 아니에요. 맞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그지? 자 정신 능력이 있느냐? 없단 말이야. 그렇지?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봐. 이런 지금 동물과 중첩되는 인간들이 있는데 하지만 또 그런 인간들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유. 그치? 진짜 동물처럼 내가 지금 표현했지만은 자, 그래도 사람인데, 그 상원이가 금방 얘기했잖아.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아기라고 했잖아. 중3까지, 중2까지. 그지? 사실은 정신머리가 없어요. 근데 그런 놈들한테 우리가 막 가두고 때리고, 이렇게 하면은, 쌤, 어차피 사람한테 그래요라고 하잖아. 사람 새끼 아니지만. 그런 사육을 또 누구한테는 한다고? 동물한테는 하니까, 그렇지. 이것도 지금 그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때리.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침팬지와 같은 또 영장류 동물 중에는 위와 같은 정신 능력을 적어도 그지. 아직 우리 중2 애들보다 더 나을 때가 있다고, 침팬지가. 그래서 회복 불가능한 뇌손상 환자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개체를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동물이라고 해서 다시 반대로 인간의 대우를 해주느냐, 침팬지들한테? 안 해주잖아. 그지? 그러니까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과거 사회와 달리 지금은 그런 차별이 비난받는 것처럼 이런 중첩 논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종에 따른 차별도 언젠가는 또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어쨌든 이런 종차별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중첩 논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무리 그지 정신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도 막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런데 아무리 정신 능력이 뛰어난 침팬지라도 사람처럼 대우를 안 해주는 요 문제, 이 딜레마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동물을 이렇게 좀 학대하고, 그지? 동물을 도구화하는 것이 여전히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 되나?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두 개 질문 나왔어, 상황에서. 힘내.
10강, 11강 딱 2개 남았어. 좀 쉬었다 할까? 바로 할까? 자, 93페이지입니다. 10강이. 자, 보니까, 이번에는, 이것도 좀 재밌는 얘기 같아. 기적. 이 기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 1문단. 어느 시대에서나 기적에 대한 법은 꾸준히 있었고, 오늘날에도 기적을 목격했다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가, 바위가 스스로 움직여 떠다니는 것을 보았다든가, 그치? 그런 증언들이 예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밑에 내용에 따르면은, 이거 우리가 현상에서, 그치? 현실에서, 자연 법칙에서, 그치? 자, 벗어난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이 필자에 또 퀘스천으로 시작을 했네. 문답의 구조고, 자, 과연 기적이라는 거. 그치? 있는 걸까? 보자, 이 문답. 그래서 기적이 특이한 사건이라는 것점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 그래, 되게 독특한 사건이니까. 그런데, 일어나기 힘든 일이지만, 자연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한, 그것은 기적이 아니야. 자, 다시. 이 기적적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 보니까, 이 자연 법칙이라는 것에 부합하는지의 그 정도에 따라가지고, 그치? 만약에 정말로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자연 법칙, 우리가 현상적인 어떤 이제 상황에서, 그래도 일어날 수는 있어. 정말 작은 제 퍼센테이지지만, 그것은, 그러면은, 기적이 아니라. 그치? 자, 특히 여기 좀 봐봐.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13척의 배로, 그치? 지금 10배 넘는 거지. 외적을 물리친 일은 일어나기 아주 힘든 일일 뿐이지, 이거 아예 안 일어나는 일은 아니야.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알려진 자연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 그렇지? 요 사건이 그럼 과연 기적일까? 자, 사진 감광판을 완전히 어두운 곳에 줄곧 보관했는데도 감광판이 빛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맨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이 사건은 당시에 알려진 어떤 자연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것. 즉, 당시의 과학적 수준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자, 그런데 머지않아 방사능에 관한 과학이 정립되어서 이 진기한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가능해졌단 말이지. 그러면 자, 따라서 알려진 법칙이든 알려지지 않은 법칙이든 같은 자연 법칙으로 설명이 되는 사례는 거지. 자, 보자. 요 지금 O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명량대첩과 같은 거지. 정말 일어나기 힘든 사건. 어쨌든, 이거 기적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자, 이런 과학. 알려진 또는 알려지지 않은, 그치? 자, 이 법칙이든,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뭐라고? 그래.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사례라면, 이건 역시 기적이 아닌 거라. 그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래 곧 기술의 발전, 과학의 발전으로 설명이 된다면, 자연 법칙에 부합한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라. 그치? 자, 그러면, 기적적이라고 불러야 하는 사건은, 결국, 자연 법칙으로는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 그치? 부합하지 않는. 이 사건이야말로 뭐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즉, 이건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현실적인 사건. 자연 법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을 초월해버린 거거든. 그치? 이런 것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 질서 그 너머, 이 너머라는 게 초잖아. 그치? 자, 자연적 질서, 즉, 현실 그 너머에, 그치? 어떤 것이 개입을 해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같이? 자, 저 너머에 있는 어떤 무언가의 개입, 신과 같은 무언가일 건데, 자, 그래서 밑에 3문단 봐. 기적은 대체로 직접 관찰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증언으로 전달이 됩니다. 야야야야야, 어제 UFO 날아다니는 거 봤어? 아니 못 봤는데, 야 어제 울산 어느 하늘에 그지 날아다녔는데, 야 그게 말이 되냐? 아니 내가 봤다니까. 이런 식으로 지랄한단 말이야. 어쨌든 그래서 직접 관찰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증언으로 그지 나에게 전달된단 말이야. 나 기준으로. 그래서 한참 전에 일어난 기적적 사건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증거도 갖고 있지 않아. 그냥 아까 그 친구도 이제 보기만 했지. 그러면 남겨놓은 증거는 없단 말이야. 자, 기적에 대한 이런 믿음은 결국, 자, 기적에 대한 객관적 증거에 달려있다라기보다는 어디에 달려있다고? 주관적 마음 작용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우리가, 자, 주로 증언에 의해 전달이 되는데,
근데 이 기적이라는 것은 증언에 대한 거지. 자, 객관적 증언, 증거. 그치? 보다는 결국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그걸 뭐야? 저기서는 뭐 마음작용이라고 했지만 내가 믿음이라고 표현할게. 그치? 응. 자, 거기, 이제 그래서 기적에 대한 철학적 관심은 증언의 신뢰성에 대한 철학적 관심이기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과연 이 증언 증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냐. 이런 지금 이제 자 신뢰성이 있는가 없는가. 자 누군가가 어떤 도구 없이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을 보았다고 증언을 해. 자 우리는 두 가지 가설을 세워 이 증언을 따져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가설은 그 사람이 지금 자 나한테 지금 얘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거나 또는 그 사람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속고 있는 거야. 아니? 자, 첫 번째 가설은 자 일단 거짓말 내지는 그 사람 역시 속고 있어. 자, 두 번째 가설은 진짜로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뭔 거야? 그 초자연적인 일이, 자, 초현실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건 뭐야? 두 글자? 기적. 그치? 근데 자 여기 대해서 휴움이라는 사람은 과연 그 둘 중에 어떤 가설이 그치? 어느 쪽에 지금 증거가 더 우세할까라고 했을 때 확률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어느 가설이 참일 가능성이 더 큰지를 가려내야 한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가설이 참일 가능성이 두 번째 가설이 참일 가능성보다 뭐하다고 높다는 거예요. 왜? 자, 그랬다는 거자. 이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세계가 자연법칙에 지배된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있다. 자연법칙은 오랫동안 한결같은 경험적 증거로 지지받은 것이고 자연법칙은 사람이 어떤 도구도 없이 공중에 떠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맞아? 우리가 지금껏 계속 겪어왔고 이제 축적해온 데이터에 따르면은 요 2번과 같은 기적 진짜로 일어났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냉랭한 얘기가. 그러니 1번의 가능성이 높다. 즉 결국 자 또는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일이 일어나길 매우 강하게 원하고 있고 사람들이 또 뭐 한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다. 그리고 때때로 그런 종류의 일과 관련해서 우리를 쉽게 속이는 수많은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증거들도 있다. 그럼 다시 자 어쨌든 간에 자 요 지금 이유도 지금 자 세 가지를 좀 들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일단 우리는 지금 세계가 자연법칙에 지배된다는 거. 그러니 2번 이제 기적적인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는 잘 안 믿어. 맞지? 자, 그다음에 자,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니까 이런 일의 종류를 그지 일어나길 매우 강하게 원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더라는 거. 원하니까. 또는 자, 우리를 또 속이는 수많은 메커니즘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런 근거들 들어서 그지 1번의 확률이 그지 훨씬 더 높다. 그죠?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지? 어떤 도구도 없이 공중에 떠있는 사람을 보았다라는 증언이 기적이 일어났음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그 증언의 신뢰도가 사람은 물 위에서 걷지 못한다는 자연법칙보다 높아야 된다. 즉, 자연법칙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말은 거지. 그러니까 이것과 같은 거지. 자, 물 위에서 걷지 못한다라는 이거 누구나 믿는 거잖아.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신뢰도가 있어야 정말로 사람이 공중부양을 했어? 라고 믿는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위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이 기적의 발생 가능성보다 낮아야 한다라는 거야. 근데 거짓일 가능성이 기적일 가능성보다 낮을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적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휴메의 결론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왜냐? 기적이라는 이런 것이 휴메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확률로 따지면 이거 지금 뭐 0%입니다. 0%. 그치? 이보다 낮을 수는 없다고. 맞아? 그러니까 1번이 2번보다 낮으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치? 우리가 확률은 그치? 마이너스 값으로는 안 나타낸단 말이야. 자, 뭐 요런 간단한 얘기였고 그래서 흉과 같은 시대의 철학자인 우리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근데 흉의 기적론적도 비판을 한대요. 보자. 프라이스가 비판을. 왜? 자, 현대적인 예로 내가 지금 매번 꿈꾸지만 그치? 자, 내가 당첨될 확률이 1000만 분의 1인 복권에 당첨되는 신문의 기적을
신문을 보고 확인했어. 그러니까 이게 0%는 아니라고. 0에 수렴할 수는 있지만은 1000만분의 1이니까. 이게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됐다고? 당첨이 됐잖아. 즉 당첨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실제로 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즉 결국 자, 이 신문 보도가 거짓일 가능성, 그지? 이 1000만분의 1보다 뭐야? 작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신문에서 오보를 냈는데 그 확률이, 그지? 자, 거짓말, 뭐 이런 이제 뭐 오보가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하자. 1000만분의 1보다는 작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오보가 나타날 확률이,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가 1번이 조금 더 뭐하다고? 1번이 조금 더 지금 보니까, 결국에는 자, 우리 여기 지금 이제 오보라고 하고, 그치? 내가 당첨된 확률이라고 했을 때, 그치? 뭐가 조금 더 높다고 봐야 되겠어? 그래, 당첨이 조금 더 높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뭐가 된다고? 흉의 지금 요 이론을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그 내가 잊고 살았는데, 그치? 내가 사놓고 몰랐어. 근데 몇 년, 거의 뭐 1년 있다 못 받으니까. 내가 11개월 25일 만에 알았다고. 신문 기사를 보고 제발 찾아가세요. 그래서 내가 우연히 맞춰봤는데 그 당첨자가 나였단 말이지. 근데 그 보도가 오보일 가능성은 그치? 내가 당첨 확률보다는 훨씬 더 뭐할 거라고. 낮을 거라고. 자, 그래서 즉 결국 이 지금 반론의 결정적 문제는 복권에 당첨되는 사건과 흉이 말한 기적은 근데 좀 다른 걸로 보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복권 당첨은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지금 뭐? 그래. 자연 법칙에 부합한다고. 그치? 누군가 당첨자는 나올 거니까. 즉,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사건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가 현재 논란거리다. 그래서 이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이 사건, 요것만을 지금 이제 뭐라고? 기적으로 보는 거고, 로또 당첨은 뭐, 어느 정도는 자연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거는 지금 뭐다? 아, 층위가 조금 다른 거예요. 프라이스 생각하고 흉의 생각 관점하고 대상이 좀 다르단 말이야. 대상. 어쨌든 왜냐? 흉이 말한 지금 기적은 0%에 해당하는 기적이거든. 근데 복권 당첨의 이 확률은 0%는 아니라 0에 수렴할 수는 있어. 맞지? 그래서 어쨌든 요거, 그치? 자, 좀 차이가 좀 있어. 어쨌든 이렇게 기적에 대한 논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적은 종교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데, 그래서 어떤 자연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은 종교의 힘을 빌려 설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흉의 의도는 종교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가장 성스러운 종교는 이성이 아니라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 어쨌든 간에 기적은 이성적 증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는 이성이 아닌 신앙에 기초하는 것이고 기적적인 일을 신앙을 통해서 믿고자 하는데 그것 자체를 우리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로 끝이 났는데 마지막 달력은 갑자기 종교 얘기 왜 나는지 모르겠어. 놀러 가자. 자, 마지막 달, 마지막 질문입니다. 11강. 자, 96페이지. 자, 요것도 재밌어. 자. 1문단. 내가 박쥐가 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책상이 될 수 있었을까? 아마 아닐 것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인간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분명히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내가 본질적으로 인간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즉, 이제 한번 다르게 질문해보자. 다른 사람이 나의 부모가 될 수 있었을까? 나는 재벌집 막내 손자로 태어날 수 있었을까? 많은 철학자들은 이것 역시 불가능하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지 다른 존재가 되거든. 또는 내가 다른 존재로부터 태어날 수 있었을까? 다 불가능해. 왜? 다른 부모는 고사하고 만약 나의 부모가 아이를 갖기 위해 한 달만 더 기다렸다면 나는 절대로 태어나지 않아. 그때 정자의 컨디션이야. 그때 난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치? 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치? 결국 다른 아기가 태어났을 거야. 그 컨디션에 따라. 내가 아닌. 그래서 어쨌든 지금 1문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에 자 밑에 2문단 첫 문장. 즉 기원 본질주의. 그치? 내가 어디서 출발했냐, 어디서 시작했느냐는 나를 나답게 만드는 고유하고 특별한 좀 이제 식별 가능한 특징이 있는데 이 나를 태어나게 한 바로 기원이 나를 지금 이렇게 고유하고 식별 가능한 특징 그리고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무언가로 좀 보는 거예요. 기원 자체. 자, 다시 말해 나의 기원이 나의 정체성의 필수적이라고 주장을 한다. 기원이 정체성의 필수. 자, 내 삶을 둘러싼 가능성은 거대한 나무와 같아.
자, 삶이 시작된 후 헤아릴 수 없는 자, 막 가지가 뻗어 나가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가지는 내 인생에서 수많은 갈림길, 선택들, 그치? 행동들을 만들어. 예를 들어 글을 읽는 대신에 게임을 쓸 수도 있고, 이 시간에 철학과 잘 수도 있고, 맞아? 자, 화를 내는 대신에 더 다정하게 대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이 모든 할 수 있었던 일은 사실 어디서 시작했다고? 하나로부터 시작을 했다. 즉, 자, 결국 할 수도 있었던 일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갈림길이었고, 하지만 이 모든 가지는 내 실제 삶의 어느 한 지점에서 갈라져 나온다고. 이 나무도 결국 뭐에서 시작했겠어? 어디서 시작했겠어, 나무? 뿌리에서 시작. 뿌리. 그치? 뿌리 좋고. 그죠? 이 뿌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았을까? 그래, 뿌리는 또 어디서 출발했겠어? 그래. 어떤 무언가 하나로부터 출발했을 거라고. 그지? 즉,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그 시작점으로 이렇게 갈 수가. 그 시작점 바로 뭐야? 어느 한 지점이라는 거야. 그 한 지점을 두 글자로 뭐? 시작. 그러니까 기원이. 기원이라고 보겠다는 거지. 응. 자, 그래서 결국 자, 그곳은 내 삶에서 전혀 달라질 수 없었던 부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흙에, 이 땅, 이 지역에도 이 땅에 묻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뿌리를 지금 이렇게 내려왔고, 그렇지. 그리고 이 기후, 자, 이 지역의 기후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나무를 이렇게 높게 그지 키울 수가 있었고, 이런 얘기 하는 거라면. 자, 결국 자, 봐. 물론 내 삶의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내 기원은 그런 종류의 것들, 즉,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아니라고. 결국, 자, 이 내 기원, 내 시작점은 나의 모든 가능한 삶이라는,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그치? 의 가능성을 모두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지. 자,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필기할 것도 없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가지지 않고 오직 나만이 갖고 있는 속성 X가 있느냐 한번 보자. 자, 그래서 기원 말고 우리 나만이 갖는 이런 속성 X가 있느냐 한번 보잔 말이야. 그래서 나의 인생 경험이 X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건 X가 될 수 없다고. 사실 이거 정말 드물 일이지만 아까 뭐 기적과 같은 데 가깝지만 나와 정말 똑같은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가능성이 작지. 그지?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 또 다른 아기가 바뀌었고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거잖아. 그 아기가 우연히 나와 똑같은 경험하게 되는 예를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내 경험은 반드시 나만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X로 경험은 안 돼. 경험. 다음. 자, 일란성 쌍둥이 있다. 지금 유전자인데, 자, 유전자.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는 같지만 서로 다른 개체 때문에 유전자도 X가 안 된다. 그지? 그럼 결국 또 뭐로 돌아가겠어? 나의 X는 이 분단에서 얘기했던 두 글자면 기원밖에 없다 이거야 또. 그지? 기승전 기원. 어쨌든 자, 그렇다면 나의 기원이 나에 대해서 그치 나만이 가지고 있는 X일 것이고 나의 다른 속성들은 X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깔끔하게 끝난. 그런데 자, 철학자 크리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러네. 자, 다음과 같이 이것을 증명했는데, 그래서 내가 실제로 유래한 접합자, 이 접합자라는 것이 자 엄마, 아빠, 남자, 정자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알파라고 부르고, 자, 내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유래한 접합자를, 그치? 자, 제3자가 실제로 유래한 접합자를 베타라고 부르겠다. 자,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 자, 결국에는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있던 것과 다른 기원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알파 대신 베타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어. 다른 사람의 부모에서 태어났다는 거지. 하지만, 알파와 베타가 둘 다 나의 기원일 수 있다면은, 한 개인은 알파에서 유래하고 다른 개인은 베타에서 유래하면서 이 두 개인이 모두 나의 시나리오가 가능. 아니 지금 뭐야? 그래 지금 본체가 다른데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라고. 아니 기원이 다르단 말이야. 기원이 다른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A고 B인데 이게 사실상 같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그치? 기원이 다름으로 뭐다? 그래 얘네들은 다른 존재야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왜? 이 나는 동시에 두 공간에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개인일 수가 없다고. 맞지? 그래서 나는 실제로 유래한 것 외에 이런 지금 베타와 같은 다른 접합자로부터 태어날 수가 없는 거니까 나는 이 알파라는 것이 접합자. 지금 뭐야? 이 접합자를 두 글자 표현 뭐라고? 기원. 그치? 이 기원이라는 건 나의 고유한 속성, 특성이 X로 잡을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래서 내가 본질적으로 나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직관적으로 매력적이야. 그렇지. 우리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났으니까.
자, 예를 들어 만약 나의 부모가 만나지 않았던 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처럼 보인다. 자, 특정 집합자는 나만의 고유한 특징이며 다른 누구의 특징일 수가 없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집합자 재활용 가능성, 이게 조금 엇가긴 한데, 자, 집합자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금방 이 지금 자 이론에 대해서 자 우리의 기원조차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형이상학적으로 고유, 우리 인간의 그지 나만의 어떤 이 객체에 고유하고 특별한 어떤 속성을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보자. 이 주장을 위해 내 접합자 태아로, 자 접합자가 태아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원자를 얻고 가지고 있던 원자를 버렸다고 상상해보자. 그러면 자 이는 자 우연의 일치로 만약에 아까 우리가 베타 접합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자, 이 베타 접합자를 자 형성을 해서 놀랍게도 이 두 번째 접합자가 내 집합자가 원래 알파로부터 가졌던 것들을 다 뭐했다고 버렸다 이런 특징. 그런데 그걸 누가 베타가 다 지금 가져갔다 이거 예를 들어서 아까 재활용한다 했잖아, 그렇지? 자 그러다 보면 결국 자 이게 지금 두 번째 접합자가 내 접합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원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단 말이야. 즉, 내 접합자가 애초에 그치? 자, 접합자와 재활용 접합자로 두 번 존재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파로부터 생겨. 그래서 자, A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내가 스몰 ABC를 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이 ABC를 베타가 또 주어가지고 뭐 했다고? 라지 B를 만들었다고 하자. 그럼 얘네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 결국 같은 거 아니니? 왜 이런 지금 뭐 원자를 공유를 했으니까, 재활용했으니까. 얘는 새 ABC를 가졌겠지. 근데 얘는 턴 ABC, ABC 각각 프라임이라고 하자고. 어쨌든 이렇게 지금 가져버리니까 그렇지. 결국 이 두 접합자가 모두 임신 유지해서 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만약 내가 그리고 나만이 특정한 기원을 갖는다면 이 두 아이 모두 나하가 되는 건데 이게 되냐 이거야. 그래서 이 말은 뭐다? 기원이라는 것을 그지 특성으로 잡는데 이런 경우는 없어. 닮을 수는 있어. 그래서 기원이라는 것을 나를 나답게 만드는 고유하고 식별딱 가능한 특징 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런 집합자 재활용 그지? 이런 가능성 접합자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뭐일 수 있다고 이게 두 아이 모두 나일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지? 아마 기원으로 우리 고유한 특성을 설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거는 수능에서 나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 너무 내용이 단순해. 그지? 그리고 너무 망상에 불과한 것 같아. 맞지?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뭐 철학적으로는 이제 뭐 탐구의 의미가 있더라도 이게 실제 수능장에서 그지? 오케이, 좋아. 그래서 문제 만들어내기엔 좀 내가 지금 지문이 조금 허접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과학기술 2개, 인문예술 4개 한번 마무리를 해봤어. 뭐 지문의 난이도가 다들 뭐 수월했고 바나나 아까 우리 과학기술 6강 정도는 정보량이 좀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읽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쳐도 원리 하나씩 뜯어서 가보면 과정하고 그치? 세부 요소들 수월했던 거 고생했고